북테일러 김작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작품을 골라보셨네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김내성 작가님의 가상범인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가상범인. 네. 김내성 작가님은 한국 추리소설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마인을 쓰신 분인데요. 그리고 또 청춘 작가 신라권의 별, 그리고 원기번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한 적이 있던 애인을 집필한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우리나라 그 문학사에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시고, 당대의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범인이라는 작품 자체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일본 유학 시절에 집필을 했던 탐정 소설가의 살인, 이 작품을 개작을 해서 1937년에 조선일보에 연재를 했던 그런 소설이죠. 네, 맞습니다. 김대성 작가님이 일본 유학 시절에 변호사 공부는 뒤로 하시고 추리소설에 빠져 있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시대에 타원형의 거울 그리고 탐정 소설가의 살인 이 작품을 쓰면서 작가로 데뷔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절에 에도가와 람포이라는 분 많이 유명하시죠? 네. 그분이 김내성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시면 하게 되면서 두 분이 친분을 가지게 네.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에도가 람포 작가의 작품들을 이제 여러 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일본 추리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테두 같은 분인데, 이분하고 김내성 작가하고 또 친분이 있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에도가 란포가 높이 평가한 김내성 작가입니다. 그 김내성 작가 작품에 그 탐정이 한 분 등장을 하는데, 유불란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 여자 이름 같지만 사실은 남자분이죠. 그쵸? 네, 유불란이라는 탐정이 나오는데, 그 탐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설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가상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가상범인 주요 등장인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추리소설 작가로 등장하는 유불란이 네. 있고요. 그리고 해왕좌의 좌장이자 살해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박영민이라는 배우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왕좌는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연극 극단의 이름이고요. 네, 예, 맞습니다. 여기 좌장이라고 나오는데 극단의 단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박영민 단장이 살해당해서 요 이제 소설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리고 박영민의 아내이자 배우인 이몽란이 있고요. 이몽란. 네. 네. 그리고 해왕자의 배우들이 또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몽란을 짝사랑하는 사람 나용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김영애, 진대성, 그리고 양양의 해왕자의 배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홍하고 양은 이름은 이제 안 나오기 성만, 때문에, 예. 그죠? 네. 홍씨, 양씨 이렇게 홍씨, 생각하시면 양씨.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임경부와 백검사가 네. 나오고요. 이게 워낙 옛날 소설이라 그렇죠. 경부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비밀 집단의 단원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요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 아주 옛날 소설이기 때문에 문체나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현대화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소설이 조금 특별한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 어, 소설이 네. 연극을 먼저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네. 다시 네, 한번 설명드리면, 연극의 이 연극단의 단장이 살해를 당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런 살인 상황을 앞서 설명드린 유불란이라는 추리 소설가가 극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으로 만들어서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 나간다 하는 독특한 설정 이고요. 근데 이게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내성 작가의 단편 추리소설 가상범인.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극단 해왕자의 좌장 박영민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찰 당국은 좌장의 부인인 배우 이몽란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게 되는데요. 사건 현장에 같이 있던 탐정 소설가인 유블란은 이몽란이 범인이 아니고 진범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범임을 밝혀내기 위해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탐정극 가상범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있던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을 극에 출연시킵니다. 박영민 역에는 홍배우가, 좌장 부인인 이몽란의 역에는 양배우가, 나용귀의 역에는 배우 나용기, 진대성 역에는 배우 진대성, 김영애 역에는 배우 김영애, 추리소설가의 역에는 유불란, 제1막 제1장 박영민 댁의 2층 넓은 두 칸 방. 밤 9시쯤 박영민, 그의 아내 몽란, 유불란, 나용귀, 진대성, 김영애 이 6명이 만찬 후에 잡담을 주고받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극단 해왕좌가 요즘 휴연 중임을 알 수가 있다. 그때까지 몽란을 중심으로 꽃이 피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점점 어여쁜 김영애에게로 옮아가기를 시작하였다. 그때 좌장 박영민이 얼굴을 영애에게로 돌리면서 농담인지 참말인지 이렇게 말을 한다. 영애 양의 눈동자는 참 예뻐. 누구를 또 녹이려고? 뭐 그러니까 보배지, 보배야. 우리 해왕좌의 유일한 보배란 말이야.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하여튼 영애 양, 그 귀여운 눈동자로 경성시민 40마를 춘삼월에 눈 녹듯이 슬슬 녹여놓으란 말이야. 보수는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그때 영애 옆에 앉아있던 박영민의 아내 몽란이가 얼굴을 좌장 앞에 삐죽 내놓으면서 여보, 내 눈은 어때요? 하고 질투에 못 견디겠다는 듯이, 그러나 사실은 농담이라는 듯이 가볍게 말하였다. 응? 당신 말이야? 글쎄, 굶주린 숙회면 혹 모르거니와 하고 웃었다. 그러자 몽란은 남편의 점잖지 못한 대답에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있더니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아이고, 이건 노하신 모양이로구만. 좌장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몽란의 뒤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주인을 잃은 좌석은 맥에 풀려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게다가 배우 나용규까지 화장실에 간다고 내려가 버린 후에는 한층 더하였다. 몽란을 노하게 한 것은 좌장이 아니라 영애의 정다운 눈동자라고. 희롱을 건네고 받고 하는 중 약 5분이 지났을까 말까. 벼랑간 탕 하고 한 방의 총소리가 아래층에서 요란히 들려온다. 세 사람은 마치 감전된 사람 모양으로 고개를 벌떡 들었다. 그 순간 좌장과 몽란의 언쟁하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온다. 이봐, 몽란이, 그럼 날 죽일 테야? 죽이고 말고 사람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그때 또다시 총소리가 탕 하고 방을 울렸다. 세 사람은 큰일이 났다 부르짖으며 불이 나게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이렇게 제1막과 제1장의 막이 내리고 제2장의 막이 올라갑니다. 무대는 아래층의 박영민의 서재, 오른편이 뜰에 접하고 꼭 닫힌 유리창에 물빛 커튼이 내려 있습니다. 정면은 하얀 담벽, 그 오른편에 테이블 위에 수십 건의 서적이 쌓여 있고 그 옆에 금붕어 2마리가 있는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 바로 위에는 직경 한 자나 되는 둥그런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달력이 11월 23일이라는 숫자를 관중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의 시계는 숫자판의 유리는 온전하나 그 밑에 유리는 깨어져 있으며 9시 34분에 멈춰 있습니다.
무대 왼편이 복도에 달린 문인데 그 옆에 책상이 놓여 있고 책상 맨 밑 서랍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피에 젖은 박영민의 시체가 테이블 앞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놓인 한 자루의 권총이 전등불에 번쩍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발자취 소리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와 함께 유불란, 진대성, 김영애, 식모 두 사람, 이몽란, 나용기 이러한 순서로 뛰어들어옵니다. 유불란, 진대성, 김영애. 이 세 사람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그것은 확실히 좌장과 부인이 싸우는 소리에 틀림이 없었다. 싸움이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두 사람의 것이었다. 절대로 잘못 들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인이 왜 좌장을 죽였는가를 우리들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설사 2층에서 좌장이 좀 지나친 농담을 부인께 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결코 좌장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되겠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들이 서재를 향하여 아래층 복도를 달려올 때 반대편에서는 식모 두 사람과 부인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고 화장실에 통하는 좁은 마루에서 나용기 군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했다. 식모 두 사람도 그것이 틀림없는 좌장과 부인의 음성이라고 단언했다. 나용기는 이렇게 설명한다. 나도 두 분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나는 좌장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내려간 뒤에 이 소변을 보고는 뒤뜰에 나가서 잠시 동안 바람을 쏘였죠. 그러면서 이 좌장이 부인한테 준 그 모욕의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글쎄요. 난 사실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짝사랑이지만요. 그러자 이몽란 역의 양배우가 저는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참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안방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안방과 서재 사이에는 부엌과 넓은 두 칸 대청이 끼어 있잖아요. 저도 여성이에요. 배우인 이상 얼굴에 대한 자존심이 있다고요. 남편이 함부로 던진 모욕의 말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래, 분한 마음을 참아가면서 이불을 푹 쓰고 있노라니까. 바로 서재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이 남편과 어떤 여자의 언쟁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은 그게 나의 음성이라고 증명을 하지만 안방에 있던 내가 어떻게... 네, 난 남편을 그리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용기 씨가 나를 짝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나용기 씨도 저는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요. 사실 저는 추리소설가 유불란 씨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목나는 경찰의 손에 붙들려 갔다. 제2막 제1장의 막이 오르고 무대는 수백 권의 서적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유불란의 서재를 비춘다. 유불란은 마도로스 파이프를 입에 물고 미친 사람 모양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넓고도 흰 이마에는 수심이 가득 찬 깊은 주름이 서너 줄기 박혀 있습니다. 양손을 주머니에다 찔러놓고 유불란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 결단코 목나는 영민을 죽인 범인이 아니야. 목난, 목난, 당신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범인이 되어서는 안 돼. 목나는 사람을 죽일 그런 악독한 여자는 아니니까. 나 목난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목난을 끝없이 믿고 있고. 목난, 난 반드시 당신을 그 캄캄한 옥창으로부터 구해낼 거야. 그리고 진짜 범인을,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무서운 악마를 이 대신 옥창으로 보내버려야지.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암흑에서 신음하고 있는 목난. 유불나는 우뚝 서서 창밖을 내다본다.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는지 휙 돌아서면서 그렇다. 악마는 그놈이다. 박영민을 죽인 범인은 바로 그놈이야. 애매한 목난.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인스퍼레이션이야. 근데 증거가 없구나.
그놈이 죽였다는 증거 과연 어디 있을까? 유블라는 초조한 듯이 방안을 휘둘러 보면서 하여간 그놈을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그놈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좌장을 죽였을까? 물론 좌장을 죽일 동기는 충분히 있지. 그놈이 목란을 짝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좌장은 생전에 그놈을 뱀처럼 싫어하고 악마처럼 미워하고 있었어. 그리고 목란에게까지 배척을 당했지. 그래, 범인은 바로 그놈이야, 그놈. 아,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나의 인스퍼레이션이 틀림없네. 기쁨에 날뛰는 유블라는 미칠 듯이 고함을 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근데 가만히 있자. 아, 이건 나 혼자의 허황한 공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놈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범인은 나의 공상을 비웃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나의 직감, 나의 인스퍼레이션을 나는 믿는다. 그렇다. 각본을 쓰자. 그래서 그 각본대로 그놈에게 무대 위에서 시켜보면 될 거야. 과연 나의 생각대로 이 그놈이 좌정을 살해한 범인이 맞다면, 그렇다면 이놈은 이 극에 출연할 것을 승낙할 텐가? 하여간 먼저 써보긴 해야 되겠지. 제2막 제1장의 막이 내리고 제2장에서는 유블란이 그가 생각하는 가상 범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데요. 그 편지에는 자신을 범인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유블란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나며 당당하게 그게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또한 가상 범인이라는 그게 필요하다면 넣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유블라는 편지를 구겨쥐고 벌떡 일어나며 막이 천천히 내립니다. 관객들은 범인이 누구일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좌장을 죽였을지, 이 연극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는지를 몰라하며 의혹에 찬 시선을 임경보와 백검사가 앉아있는 경관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가상 범인의 제3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부릅뜬 눈동자는 일시의 무대로 쏠립니다. 무대는 제1막의 제2장과 꼭 같은 장면인 좌장 박영민의 서재였는데요. 세밀한 무대를 관찰해보면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문 안에 놓여있는 책상 서랍이 꼭 닫혀 있었고 정면 벽에 걸린 시계가 9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추도 잘 움직이고 유리문도 온전합니다. 무대 위에 놓여있던 권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극장 안은 죽은 듯이 조용하고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9시 31분. 침묵에 쌓인 무대 위에는 운명신의 죽음의 선고를 받은 해왕좌 좌장 박영민이 여전히 턱을 두 손 위에 받쳐놓고 등을 문으로 향하고 앉아있다. 사랑하는 아내 목란을 그만 분노케 한 것을 후회하는 듯이 하얀 담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 1분 뒤인 9시 32분. 시계추는 영원 무궁한 세월의 한 점 한 점을 무심히 그리고 극히 의무적으로 걷고 있다. 다시 1분 후 9시 33분. 극장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무대 위에서 쉬임쉬고 있는 박영민의 생명의 줄기도 나머지 1분 후에는 영구히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박영민은 그 나머지 1분의 생명을 끝없이 향락하려는 듯이 긴 한숨을 어깨 위로 보이고 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오른편 문이 덜컥하고 열리자 마치 나는 새처럼 뛰어드는 괴상한 사나이가 책상 서랍에서 피스톨, 즉 권총을 꺼내자마자 불의의 침입자에 놀라 돌아보는 박영민의 가슴을 겨누고 탕 하고 한 방을 발사한다. 그것이 너무도 빠른 솜씨라서 관중은 그 침입자가 누군지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무럭무럭 올라가는 흰 연기 가운데 귀신처럼 우뚝 서 있는 그 사나이는 해왕자의 명배우 나용귀임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밝혀지고 관중은
온몸에 오싹하고 달려드는 몸소리를 안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용규의 노기가 만만한 그 얼굴, 사자처럼 성이 난 그의 쾌상한 얼굴, 그것은 결코 배우로서의 거짓의 노기가 아니라 그의 골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격분인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만일 하나의 연극이라면 너무도 참된 연극이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하나의 사실이라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믿어야 하나, 믿지 말아야 하나, 믿으려야 믿을 수 없는 사실이며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연극이었다. 또 한편으로 박영민으로 분장한 홍이라는 배우는 얼굴을 무섭게도 찌푸리며 벌떡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나는 모양으로 마치 성모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양으로 두 손으로 앞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인형처럼 무대 위에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그의 최후의 부르짖음이 그렇게 가늘고 또 길었었다. 천길 만길이나 되는 지옥에서 우러나오는 생귀신의 그것처럼 들려왔던 그 마지막 부르짖음. 이것은 참말인가 거짓인가? 참말과도 같고 거짓과도 같은 이 너무나 심각한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관중들은 몰랐다. 공포에 쌓인 극장 안의 공기는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나용규가 박영민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목나니, 그럼 날 죽일 테냐? 라고 말한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제각기 떠들면서 일시에 일어났다. 그것은 사실 믿지 못할 이상한 기적이었다. 사람들은 나용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에, 그리고 또 박영민으로 분장한 홍배우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에 지금은 벌써 죽어버린 해왕좌의 좌장 박영민, 바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이어서 나용규가 목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죽이고 말고 사람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라고 대사를 했다. 무대 위에서는 야수처럼 살기를 품은 나용규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던 것이다. 그 목소리, 그것은 이목난에 분장을 한 양이라는 배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해왕좌의 스타 이목난,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에 틀림이 없었다. 무대를 본 사람들은 호기심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를 넘어 양쪽 손을 불끈 쥐고 무릎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범죄를 수천만 관중 앞에서 스스로 폭로한 나영기가 되고 싶은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관중을 향하여 피스톨을 발사하지는 않을까. 홍이라는 배우는 진짜로 죽은 것인지 연기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탕 하고 한 방의 총소리가 또다시 극장을 울립니다. 정면 흰 담에 걸려있는 시계 아래 유리문이 깨지고 사람들은 그것이 실탄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용기는 그때 빠른 솜씨로 피스톨에 묻은 자기의 지문을 손수건으로 닦고 또 책상 서랍 손잡이도 닦은 후 관중을 향하여 한번 조소하다는 듯이 보기 흉한 웃음을 던져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막이 내립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방금 무대에서 내려온 나용기를 임경보와 유불란은 체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검사는 한 번 더 나용기를 지켜보기로 하죠. 탐정극 가상범인은 시민의 폭풍과 같은 환영 아래 며칠을 두고 상연하게 됩니다. 시내의 각 신문은 가상범인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찹니다. 유불란과 나용기와의 애욕의 투쟁을 앞다투어 보도하기도 하고 대중들은 왜 나용기를 체포하지 않는지 당국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천재적 명배우 나용기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극을 시작한 지 넷째 날 밤, 해왕좌 무대 위에는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나용규가 악귀처럼 짓궂은 면상으로 무대에 뛰어들어
박영민을 권총의 첫방으로 쏜 뒤 원래대로라면 그가 박영민의 목소리로 목난이, 목난이, 그럼 날 죽일 거냐?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그 자신의 목소리로 대본에 없는 말을 극히 감격한 모양으로 말했다. 그것은 사실 하나의 연극이 아니라 나용규의 창자를 베어내는 듯한 슬프고도 애처로운 사랑의 하소연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사랑의 고백. 누가 그 순간 그를 미워하며 그를 악마라고 부를 수 있으랴. 나용기는 이렇게 말했다. 목난, 목난, 제발 용서해. 어? 날 용서해줘. 난 너를 괴롭게 한 악마야. 난 너를 철창에 신음하게 한 마귀라고. 내가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난 왜 철창으로 보내고 말았나. 목난, 난 널 많이 사모했고 널 많이 따랐어. 하지만 너를 끝없이 사랑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또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목난, 거짓말이라도 좋아. 거짓말이라도 난 단 한마디 사랑의 말을 너한테서 듣고 싶었다. 근데 넌 항상 그 싸늘하고도 섬뜩한 모욕의 눈초리로 내 추한 얼굴을 노려보았지. 목난, 그럴 때마다 나의 불타는 가슴 속에는 에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구름덩이처럼 떠오르는 것이었어. 그날 밤 나를 뱀처럼 싫어하던 좌정이 너한테 야비한 모욕의 말을 주더군. 찬스였다. 그러나 나는 왜 정정당당하게 좌장을 죽이고 또 널 죽일 걸 생각지 못하였던가. 어리석은 이 마음을 목난 제발 불쌍히 생각해다오. 이렇게 대사를 하며 비오듯이 흘러내리는 두 줄기의 눈물. 나용기는 정신없는 사람 모양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관중을 향하여 휙 돌아섰다. 연극은 여기까지인 것이다. 나용기는 관중을 향해서 여러분 빨리 돌아가시오. 난 이 이상 더 이 연극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좌장을 죽인 범인이란 말이오. 자, 지금 속히 돌아가지 않으면 이 권총을 발사할 거요. 어서 돌아가시오. 나윤기는 갑자기 권총을 관중들로 향하며 위협하기를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우성을 치며 일어섰다. 그때 경찰관들이 무대로 달려갔다. 극장 안은 일순간에 참담한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나용규는 경관에게 붙들려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뭐라고 고함치기를 마지 않았다. 이리하여 탐정극 가상범인은 전대미문에 몸서리치는 에필로그와 함께 영원히 최후의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가상범인의 최후의 막을 내린 후 약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블라는 이몽란과 같이 술을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몽란과 유블라는 7년 전에 헤어진 연인이었습니다. 유블라는 유학을 가게 되고 이몽란은 배우의 꿈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몽란은 박용민의 욕심 때문에 박용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몽란은 유블란의 연락을 끊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된 이때 좌장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둘은 이제라도 함께하기를 다짐하며 그날 헤어지게 되는데요. 유블란은 이몽란을 먼저 택시 태워보내고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장충단 아파트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다 술 기운이 잔뜩인 상태로 습관적으로 책방에 들어가 서적 이것저것 뒤적이게 되는데요. 그때 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를 하나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손님들처럼 이 책 저 책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도가와의 람포, 황금가면이라는 탐정소설을 집어들고서는 서문 혹은 목차 같은 것을 보지 않고 단 한 번에 어떤 페이지를 펴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수상한 것은 그가 책을 읽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쪽지 같은 종이 조각을 끼워 놓은 후 다시 책을 제자리에 놓고 나간 것입니다. 유불란은 그 남자가 나간 후 황금 가면 그 책을 빼보았습니다. 유불란의 두 눈은 불타는 듯이 열이 올랐다. 과연 거기에는 한 조각의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한 개 쪽지로서의 사명 이외에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을 안 유불란은 이상한 호기심에 마음이 찌릿찌릿함을 전신에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화학 방정식 같은 것인데 부호와 숫자가 서로 연속되어 있는 어떤 암호였다. 적어도 탐정소설가인 유블라는 이 암호가 어디서 나온지를 잘 알고 있었다. 전 세계 탐정소설의 원조인 에드거 앨런 포의 재밌는 소설 더 골드벅에 나오는 유명한 암호문이다. 하지만 그걸 해독할 줄을 그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암호에 나오는 숫자라든가 부호라든가 모두 영어의 알파벳을 대용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외우지 못하는 유블라는 매우 안타까웠다. 유블라는 초조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그 암호문이 끼워져 있는 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유블라는 그 페이지를 몇 줄 읽어보았지만 별달리 신통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때 유블라는 한 가지의 조그마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암호문 맨 끝에 한문으로 한일자가 쓰여 있는 것이다. 이 서양식 암호문에 이 한자, 한일자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순간 번갯불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한 개의 가상이 있었다. 만일 이 종이 조각이 암호로 된 통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드시 이 통신을 받으러 오는 어떤 상대자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유불란의 추리대로 그 후 이상한 신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선반에서 황금 가면을 빼내고 쪽지가 끼워져 있는 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조각에 연필로 한일자 아래 한이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 수상한 사람이 나가자 유불란은 뭐에 홀린 듯이 그 수상한 사람을 따라서 어느 비밀 장소까지 가게 되는데요. 들키지 않고 그들 무리의 일원으로 속여가며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살인 유희라는 주제로 모인 무리들에 휩싸여 살인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이몽란. 다음날 임경부는 유불란이 살인을 했다는 밀고장을 받게 되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피 묻은 시체와 그가 벗어놓은 외투, 그리고 유불란의 모자 외에는 아무런 증거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놓여있던 테이블도 의자도 화로도 보이지 않는 데다 몽란과 유불란의 발자국인 듯한 구두 흔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경찰서 신문실이다. 유블라는 지금 임경부 백검사, 배우 나용귀, 그 외에 여러 경찰관 앞에서 어젯밤에 자기가 당한 악몽과 같은 괴상한 이야기를 세세히 말한 뒤 한번 긴 한숨을 후하고 쉬었다. 그러자 임경부가 이렇게 말했다. 유블란 씨, 탐정소설 같은 얘기는 그만 좀 하시죠. 당신의 두뇌가 우리들보다 얼마나 탁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신도 결국 일개 공상가에 지나지 않잖아요. 당신의 명성을 높인 탐정극 가상범인, 막 그것도 알고 보면 뭐 탐정소설가의 공상 아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엄한 사람을 감옥으로 보낼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탐정소설처럼 괴상한 이야기를 해서 막 우리들을 또 꿰겠다. 이런 생각은 그만두입시다, 마. 전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보는 위대한 작가고 또 훌륭한 공상가예요. 예? 그리고 임경부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또 한 번 하하 하고 웃었다. 그러자 유불란이 뭐요? 그러면 박영민을 죽인 사람이 역시 몽란이란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자 배우 나용규가 이봐 유불란 군, 자세한 사정은 아직 모르지만 이 당신도 너무나 잔혹한 짓을 했어. 뭐 자기 애인만을 죽였다면 또한 모르거니와 나의 애인까지도 죽여버리고 말았잖아. 하고 미움이 가득 찬 눈초리를 유불란에게 던졌다. 그러자 유불란은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이보세요 나용기 씨, 그것은 당신의 오해입니다. 사실 난 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을 만큼 무척 취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권총으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유불란은 이렇게 말하며 눈이 아찔아찔해지며 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대체 그 복면한 사나이들은 어떤 무리이기에 자기를 이처럼 무서운 모함에다 몰아넣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 악마의 손에 어리석게도 빠지금한 자기를 원망할 수밖에는 없었다. 사실 임경부가 유불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난날 발견한 하나의 사진 때문인데요. 이 사진은 죽은 박용민의 사진기에서 현상한 것인데 박용민의 서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시계는 9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달력 또한 11월 23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용기가 총으로 시계를 멈추어 놓았다고 생각한 시간도 9시 34분이었죠. 좌장이 시계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사진을 박았다고 가정하면 오후 9시 34분에는 벌써 시체가 되어버린 좌장이 도저히 촬영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사진은 오전 9시 34분에 박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좌장은 부인과 함께 외출하였으므로 이 시계는 촬영할 때에 적어도 정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임경부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계의 치침 소리가 거슬려 시계를 쏘았다라는 나용규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임경부는 유불란에게 유불란이 좌장을 죽인 범인이 몽란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사랑하는 몽란을 구하기 위해 가상범인이라는 연극을 창작했고 몽란이를 사랑하는 나용기를 이용해 거짓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몽란을 죽인 것 또한 몽란이 자기가 범인인데 자기 대신 범인이라 자백한 나용기에게 마음이 움직이자 질투로 가득 찬 심정에 몽란을 죽인 것이 아니냐며 유불란을 신문합니다. 그러자 유불란은 거짓말이라며 악마는 나용기임을 외치게 됩니다. 나용기 또한 노기가 가득 차서 유불란을 때리려고 하죠. 그때 백검사가 그들을 말립니다. 백검사는 나용기에게 세상 없을 악인은 너라며 좌장을 죽인 범인 또한 나용기 너가 맞다고 말을 합니다. 나용기는 사랑의 표현 기교를 이용해서 거짓 자백 연극을 한 것이라고 백검사는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용기는 그러면 난 미리부터 무죄 방면이 될 줄 알고 자백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자 백검사는 미움에 찬 시선을 던지면서 뻔뻔한 질문을 그만둬. 이 사진 말이야. 이 사진을 대체 누가 찍었단 말이야? 하고 병력같이 고함을 치며 사진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백검사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하고 쳤다. 그러면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너는 임경부를 속인 거야. 하지만 이 사진은 임경부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반이하지. 이건 박영민 씨가 살아생전에 찍은 것이 아니야. 그가 살해를 당한 뒤 며칠 있다가 찍은 거지. 다시 말하면 네가 무대 위에서 드라마틱한 자백을 하기 전날 네 손으로 직접 찍은 사진이야. 자, 이 사진을 보면 시계 밑에 걸려있는 화신백화점의 마크가 붙은 인력이 11월 23일로 돼 있지. 다시 말하면 좌장이 살해를 당한 날짜를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진을 촬영한 날이 11월 23일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말이야. 이 화신백화점에 상표가 붙어있는 인력이 경성 시내에 단지 한 개밖에 없다면 모르거니와 이 적어도
이렇게 백검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용귀가 초조한 듯이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그것과 똑같은 다른 인력을 걸어놓고 11월 23일을 펼쳐놓은 뒤 사진을 찍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암, 그렇고 말고. 그러나 너 역시 귀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했지. 이 렌즈로 자세히 사진을 살펴봐. 하고 확대경을 나용기에게 던졌다. 자세히 보면 테이블 위에 금붕어 그릇이 놓여 있는 걸 넌 발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금붕어 그릇에는 두 마리의 금붕어가 떠 있을 거야. 한 마리는 전신이 새빨갛고 또 한 마리는 흰 점이 박혀서 얼룩달룩하지. 너는 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책상 위에 놓인 이 금붕어 그릇에 두 마리의 금붕어가 들어있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건 두 마리 다 전신이 새빨간 금붕어였어. 두 마리 가운데 한 놈이 죽어버리고 흰 점이 박힌 얼룩얼룩한 놈을 대신으로 사다 넣은 것은 좌장이 살해를 당한 이후의 일이야. 알기 쉽게 말하면 네가 무대 위에서 그 흉측한 거짓 자백을 한 바로 이틀 전의 일이라고. 이때 나영기의 낯빛이 갑자기 변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렌즈로 사진을 봅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던 나영기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만만한 어조로 만일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 사진을 박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며 누군가 숨어서 보기라도 했느냐며 묻습니다. 그러자 백검사는 잠깐 나용귀의 악마 같은 추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자기의 입에서 떨어질 한마디의 말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만만한 나용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는지 그것이 볼만하다는 듯이 잠자코 바라보았다. 사실 말이야, 네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야. 누굽니까 그게? 그건 바로 너 자신이야. 에? 나 자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말 그대로야. 네 자신이 보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렌즈를 다시 끼고 가까이 대고 자세히 봐. 너의 악마 같은 얼굴이 담벽에 걸린 거울 속에 박혀 있을 것이다. 나윤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면서 손에 들었던 렌즈를 또 한 번 눈에 대었다. 놀란 것은 나용기뿐만 아니라 임경부와 유불란도 일시에 일어서며 테이블을 둘러쌌다. 백검사는 다시 말을 이으며 네가 만들어 놓았던 교묘한 알리바이는 이 우연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만 깨지고 말았어. 나영기는 아무 말도 없이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갑자기 희죽희죽 웃기를 시작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방안을 울렸다. 백검사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이나 통화를 한 뒤 매우 흥분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시작했다. 자, 내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난 말이죠. 오늘 아침 경찰 당국에 밀고장을 보낸 운전수를 괴상히 생각해서 시내에 있는 자동차 운전수를 전부 조사해보라고 김순사에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 걸려온 전화에 의하면 서대문 자동차부에서 박병국이라는 괴상한 운전수를 한 명 붙들었다는데 필적이 밀고장에 그것과 대개 흡사하기 때문에 즉시로 엄중히 취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젯밤 조선은행 앞에서 목란을 태웠다는 운전수, 그리고 오늘 아침 청량리에서 유불란 씨를 태우고 온 운전수인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10년 전에 모 복수단의 잔당이라고야 꾸맨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바처럼 모 복수단이라는 단체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복수를 서로 협력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갑은 을을 위해서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만큼 표면적으로 이 복수의 동기가 암만 농후하다 하더라도 제각각 본인은 형벌을 피할 만한 알리바이를 서로 가지고 있죠.
나용기가 모 복수단에 가입한 건 그가 해왕자 무대 위에서 자백한 바로 전날이에요. 2주일 이내로 자기가 무죄 방면이 못 되는 날에는 이몽란을 죽여달라. 이런 조건으로 가입을 했고, 그리고 유불란 씨, 당신의 손으로 목란을 죽이게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나용기는 가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그때 경로에 가득 찬 유불란의 얼굴을 빙글빙글 조사하고 있는 마귀 같은 나용기의 얼굴이 무서운 힘으로 테이블 위에서 서로 엉키었다. 미친 사람들처럼 부르짖으며 덤비는 유불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나용기의 입에서는 돌연 바보처럼 무시무시한 웃음소리가 유쾌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자식, 이 지손으로 지가 사랑하는 계집을 죽이고. 자, 유불란, 만족하겠지? 에? 그렇게 됐으면 만족하겠지? 어리석은 놈. 유불란이 악마하면서 그에게 달려들려고 한 순간, 이 악독한 놈 하고 임경부가 주먹을 든 바로 그 순간, 창문을 열자마자 마치 나는 새처럼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날아가는 나용규의 몸뚱이. 희미하게 비치는 전등 밑에서 사람들은 비참한 나용규의 최후를 보았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묵묵히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귀 밑에는 나용규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백검사와 임경부는 후하며 긴 한숨을 지었다. 유불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나용규에 대한 미움도 없고 동정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애욕이라는 관념만이 구름덩이처럼 떠오를 뿐이었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내성 작가의 가상범인이었고요. 이게 좀 독특한 소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구성이 참 연극으로 이제 시작은 하지만 이제 네, 뒤에서 이제 추리 소설의 이제 진가들이 여러 가지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네. 이게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그 단장을 죽인 사람이 부인으로 이렇게 몰려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고 유불란이 판단을 하고 연극 그 대본을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극으로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거기에 범인을 찾기 위해서. 네, 본인이 유불란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나용귀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것이다 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걸로 그냥 연극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마지막 날인가요? 나흘째 날이라고 돼 있죠. 네네네. 거기서는 나용귀가 대본대로 하지 않고 제일 끝부분에 자기의 어떤 고백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그, 죽였다고 예, 자백 아닌 자백을 하게 되죠. 네, 그 여자를 짝사랑했었다. 네, 라는 겁니다. 이름 뭐라고 이몽란이라고 돼 있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가 끝이 아니라 나용규가 사실은 이걸 거짓 자백을 한 것처럼 또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무죄 방면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걸 네. 꾸민 거죠. 네. 그러니까 유불란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네네. 네. 이게 또 특이한 점이 그 에도가오 란포하고 그 친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그 에도가오 란포의 소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황금 가면이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옛날 문체이고 해서 이 그 어떤 서술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묘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임경부 그러니까 경찰이 그 유불란이 살인했다는 뭐 밀고장을 받게 되고 또 어느 뭐 비밀 장소까지 가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뭐 썩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37년도에 발표가 된 거니까 뭐 거의 100년 전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회령을 해 네. 주시고요. 네.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 네. 번쯤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의 추리 소설의 거의 효시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 금붕어를 보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진 속에 찍힌. 그죠. 네, 처음에 백검사가 의심을 하게 된 것은 그 맞습니다. 금붕어가 네.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누굽니까? 예, 나용기가 맞다라는 것. 네. 나용귀가 맞다라는 게 또 드러나는데 요즘 같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렌즈를 볼 필요가 없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쵸. 당시에는 사진을 렌즈를 넣고 봤었구나. 그리고 아,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확대경으로만 봐야 보일 수 있었던 맞습니다. 장면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러 트릭이 쓰여 있어요. 네, 몇 네, 번 많이 꼬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극을 통해서 이걸 푼다는 그 설정 자체도 독특하거니와 그런 어떤 뭐 사진 트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나용귀가 박영민과 이몽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낼 수 있었다. 그렇죠. 네. 성대모사의 달인이었나 봅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무리수를 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김작 씨가 얘기하신 대로 네네. 이거는 추리소설 마니아라면 꼭 한번은 읽고 넘어가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직접 이렇게 읽어보시면 네, 또 다른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살인 예술가? 네, 타원형의 거울이라는 작품도 같이 썼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타원형의 거울이 원래는 일본어로 이분이 작성을 원래는 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시 똑같이 살인 예술가라는 제목으로 음, 다시 제작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도 한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읽어보시고,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상범인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지금 이북으로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북으로도 되어 있고, 네, 또 저희가 지금 제가 이거를 갖고 온 그 책은 저희가 한국 추리소설 걸작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스미디어 출판에 나와 있는 책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또 여러 또 한국 추리소설 작가분들의 책을 많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한번쯤 참고하시고, 참고해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인이라는 이거는 뭐 초장편입니다. 네, 이것이 저희 채널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김내성 작가의 다른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좀 기념비적인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텔러 김작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